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을 사실상 비대위원장으로 낙점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쏟아졌습니다. 물론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오늘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연석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뭐 연석회의는 지금쯤 아마 끝났을 텐데 결론을 오늘 발표는 안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부 보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사실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비대위원장도 안 하고 뭐 당원 가입도 안 하겠다 이렇게 이런 입장이라는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들어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아까 전에 그 한동훈 장관 측 입장이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거였잖아요. 네. 당원 지지자가 반대하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만장일치로 나를 추대하면 내가 할게. 네. 라는 거로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지금 상황에 맞득치 않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 제가 한동훈 장관 측에 직접 있는 거 아닌데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이나 떠밀려서 조금 간이 봐져지는 상황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판인지 네. 이게 그리고 이렇게 떼밀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런 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한동훈 장관도 그러니까 스마트한 분인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안 좋은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못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이제 뭐 정치적 타격 이런 게 있을 거를 알아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뜻이 다 포함돼서 한 거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뭐 오늘 총을 지금 이틀째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도 뜻이 있겠지만 이 국회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에게 결정권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결정권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결정권은 왜요?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을 전국위원회에서 뽑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뭐 전국위원회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뭐 위원장들 막 이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이 돼요. 네. 북한처럼 막 박수 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민주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민주적으로 결정은 되죠. 근데 용산 마음대로. 김주에 이렇게 밭도 받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걔네들도 박수 쳐요. 네. 그래서 윤심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항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뭐 김주의 김주의 비유를 들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아마 박수를 안 치고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표결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섰다라고 하고 이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수학 분석을 좀 오늘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자, 강점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자, 하죠. 수압 분석 아시죠? 수압 분석이 뭔지.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오퍼튜니티, 위협, 스레트. 그래서 요 네 개를 이제 경영학에서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탐사했을 때 기사 잘 안 써질 때 맨날 이렇게 뭐라도 해야겠다. 네. 이거 아주 불순하구만. 태도가 아주 교육 태도가 불순해. 그래서 자, 강점은 개인의 강점, 약점은 개인의 약점, 기회는 외부 환경의 기회, 외부 환경의 위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강점, 네. 개인의 강점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따단. 한동훈 장관의 강점. 첫 번째. 네. 대중적 인기. 뭐 이분만큼 요즘 저 국민의힘에서 인기 있는 분이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짜로. 예. 네. 그리고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 반듯한. 예, 굉장히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가 현대고 있잖아요. 서울대법대. 예, 그리고 뭐 이제 소년 이제 급제를 했죠. 1년 차의 특수부. 맞아요. 그리고 특수부를 하고 굉장히 그동안에 어떤 특수부에서 싸워왔던 그런 어떤 그 혁혁한 전과가 아니라 공이 있고요. 잠깐, 말이 막 혼나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수,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벌써 반년 넘었어요. 네. 보수 진영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한동훈을 넘을 사람이 없어요. 네. 이거는 진짜 한동훈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거다. 지금 왜냐하면은 보수가 좀 갈망하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찰총장까지도 뽑아놨는데 너무 상스러워. 거칠다. 엘리트 이미지가 또 엘리트 아닌. 이미지가 네. 없어요. 근데 보수는 원래 전통적으로 엘리트를 좋아합니다.
반듯한 엘리트. 그게 이제 뭐 대통령이 되는데 실패했겠지만은 이회창 이를테면 대법관 같은 이런 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정치를 해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로 오히려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 그리고 아줌마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을 한동훈처럼 만들고 싶다. 그렇죠. 서울대 법대에 보내서 이렇게 네. 반듯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90년대 학번들, 그러니까 엘리트 남성들의 지지도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90년대 엘리트들이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이런 정서, 기대. 90년대 학번. 90년대생 아닙니다. 학번. 90년대 학번. 한동훈 장관이 92학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운동권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고 제가 93학번이거든요. 비슷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약간 운동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정서들이 있죠. 예. 그럼 약점은 뭡니까? 약점까지 얘기하고 같이 평가를 약점까지 해볼게요.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될게요. 약점. 윤석열 아바타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아바타라는 단어를 아마 제가 거의 최초로 쓴 것 같은데 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민주당 논평도 윤석열 아바타라고 나왔더라고. 또 검사야? 와.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오늘자에 사설에서 그렇게 썼어요.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해야 되는 거냐? 자,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공관위원장 저번에 법조인이 해야 된다. 김기현 대표 체제 때 그때 얘기 나왔잖아요. 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공관위원장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네. 거기는 어떤 거냐면은 윤석열 검사가 초임으로 대구로 갔거든요. 네. 그때 대구지검 부장검사였어요. 정상명 총장이. 그래서 사실은 정상명을 하늘처럼 검사 윤석열이 떠받들었고 그래서 주례까지 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결혼할 때 그렇군요. 정상명 총장이. 네. 그러면 도대체 검사가 몇 명인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또 지금 뭐 김홍희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검사가 아니더라도 수사기관 출신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 경찰이거든요. 네. 이만희 사무총장 경찰이거든요. 김석기 최고위원도 경찰이에요. 그러네요. 대한민국 지금 집권 여당은 경찰과 검찰이 다 해먹고 있어. 또 검사야? 전문가들. 또 검사야? 와, 너무한다, 진짜. 이런 불만들이 있고, 선택적 정의.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이 기억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는 막 뭐 청산 유수처럼 막 나와. 네. 근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게 많아.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라든지. 언론 보도를 못 봤습니다. 뭐 이런 데면은 네. 뭐, 예. 막 30년 전 룸사롱 술자리 이런 건 다 기억나는데. 뭐 엄청나게 있어요. 막 룸사롱 이름까지 다 기억나는데 김건희 여사 그거는 새천년 NHK인가 그거 다 기억해. 근데 김건희 여사 백은 보도를 몰라갖고 전혀 지금 보도를 못 봤습니다. 못 봤고 모르고 계세요. 예. 보도를 어떻게 못 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내가 한겨레 칼럼도 썼다고 보시라고요. 예. 함정 취재는 어디까지 용인될 것인가 이런 것도 썼어요. 보시라고. 수사에 참고하시라고.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예. 그러면 김준일 쌤이 보시기에 이게 이제 어쨌든 세계로 이제 나열을 하셨는데 이 강점과 약점에서 대중 정치인으로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두드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뒤에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지표를 제가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이건 자료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숫자로 좀 보여주세요. 일단은 최근에 한국갤럽에서 이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는 연령대별로이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 게 이재명이고 빨간 아직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 빨간 게 윤석열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역별이에요. 이거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연령별이 해야겠네요. 지역별인데 이게 특정 지역에 한동훈이 편중돼 있지 않아요. 빨간색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론 광주 전라 쪽에는 워낙 낮지만은 네. 수도권에서 네. 16 이재명 18하고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인천 경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14, 20이 아니고 충청권 보십시오. 22대 20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최소한 수도권에서 전혀 안 먹힐 것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최소한 어떤 대중적 인기나 인지도는 수도권에서 상당히 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 하면은 지금 수도권에서의 열세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국힘에 있는 정치인, 지금 국힘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다. 상대적으로 예, 이재명 대표보다는 낫지만은 자, 두 번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연령대에서도 예. 뭔가 연령대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60대, 70대 네. 여기에서의 한동훈의 인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0대, 20, 그러니까 20대, 30대는
개긴 독인이에요. 그러네요. 예, 비슷비슷하고 40대, 50대에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거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40대, 50대가 많은 거고. 네. 예, 그리고 60대, 70대는 국민의힘이 많은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60대, 70대는 근데 굳이 한동훈이 아니어도 지지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근데 지금 60대도 흔들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TK 지역도 흔들리고 있고 상당히 지금 이 보수 진영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조갑제. 조갑제가 연일 지금 이준석 칭찬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고 있고 뭐 정규제 과거에 이렇게 펜앤드마이크 주필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연일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가 흔들리고 있어요. 심지어 노년층도 많이는 아니지만 보수가 흔들리고 있는데 보수를 결집하는데 한동훈만한 카드가 있겠느냐 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효과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다음 거. 다음 거가 있나? 문제는 얘 네. 뒤에 거 이제 기회하고 위협을 기회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면 넘어갈까요? 아 그게 낫겠어요. 네네. 네, 죄송해요. 네, 괜찮습니다. 기회. 미숙한 수업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괜찮습니다. 자 기회를 한번 네. 기회를 한동훈 해볼게요. 비대위원장 정치인 한동훈의 기회. 한동훈의 기회. 짜잔. 민주당의 예, 오빠. 민주당의 오버. 이거를 저는 이거 3번으로 넣어놨었는데 네. 우리 작가님이 아니면 PD님이 1번으로 올려놨어. 민주당의 오버가 예상이 된다. 네. 윤석열을 키운 게 매일같이 쏟아지던 윤석열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이듯이 맞아요. 한동훈을 키우는 것도 결국엔 민주당의 오보다. 정확합니다. 그 처럼에 법사위 의원들 여기에서 그때 1대1로 붙었을 때 한동훈한테 뭐 물론 뭐 그분 의원님들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비논리적으로 민주당이 우기고 있다. 막 억지를 쓰고 있다. 막 이런 이미지가 초반에는 있었거든요. 확실히. 네. 그러면서 한동훈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중도층에까지 이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와 함께 있었는데 민주당은 항상 오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코인을 빨아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비판을 해야만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래야지 사람들. 주목을 받고 뭐 이런 강성 지지층을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게 이제 한동훈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 보수 결집. 네. 이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2030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뭐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고 그 이준석 대표로 상징되는 그쪽 개혁 보수가 나가기는 했지만은 흔들리는 보수를 그나마 다 잡을 수 있는 거는 한동훈만한 카드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자, 총선 물갈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한동훈이 되면은 공천이 대대적으로 많이 바뀔까요? 아니면은 지금대로 갈까요? 바뀌겠죠. 예. 대통령실 뜻대로 많이 갈까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되려면 한동훈의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은 본인도 과감하게 물갈이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왜냐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물갈이를 해야 되고 용산도 그거를 원해. 네. 다만 거기에 너무 검사가 많이 꽂히면은 욕을 먹겠지. 기회이자 위기인데 네. 어쨌든 저는 역대 총선이라는 게 물갈이를 좀 더 많이 하는 쪽에 좀 더 쇄신을 많이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는 아닌데 이긴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물갈이를 하면서 이 당이 쇄신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가 있다. 네. 그거는 충분히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위협은 뭡니까? 자, 위협. 짜잔. 정권 심판. 예. 네. 이 모든 거를 다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거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앞에까지는 형식적인 분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은 거라면 안고는 요거다. 정권 심판론. 이제 갤럽 한국 갤럽 가장 최근 조사로 정권 여당 지지하겠다 31이었나? 31대 5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야당 네. 지지하겠다. 이거 수치 좀 찾아봐 주세요. 이거. 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35대 50이었다. 35대 50. 예, 35대 50. 찾아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표를 봐야 되는 게 정당 지지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정당 지지율 다 필요 없고 정권 심판론이 기본적으로 10%포인트 이상 난다?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이기기 힘들어요. 네. 지난번에 2020년 총선 때 한국 갤럽 기준으로 4월 14일 날 나온 여론조사에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겠다가 49, 네. 미래통합당 지지하겠다가 39였어요. 10%포인트가 났는데 180석 차이가, 그러니까 180석 대 얻었죠. 103석 차이가 난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쓸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문제는 아까 전에 이제 우리 그거를 보죠. 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보면은 네. 자, 여기에서
여당 다수 지지와 야당 다수 지지, 아니, 그러니까 요거가 있잖아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숫자를 봐야 돼. 응답한 숫자. 네. 저게 그러니까 여당 다수 당선에서는 그러니까 한동훈이 40대 1로 이재명을 앞서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숫자가 더 많아야 돼요. 어떤 숫자가요? 아니 긍정 평가자가 302 아니 다음 거구나. 예. 여당 359명이 얘기를 했죠. 여당 다수 당선. 네. 야당 다수 당선에서는 506명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35대 50 정도 이제 구도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한동훈이 야당 다수 당선이라고 한 사람 중에는 지지율이 3%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중도까지 이번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 때문에 중도까지도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하는 이 폭이 넓은 지지층에선 한동훈에 대한 지지도가 확 떨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 2012년 총선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때도 정권 심판론이 높았는데 박근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박근혜의 호감도가 네.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더라도 박근혜의 호감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네. 박근혜가 되는 게 일종의 정권 교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의 아바타기 때문에 야당 다수 당선에서 예를 들면 10% 15%라는 지지율이 나와줘야지 네. 이게 그 사람들이 견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3%라고 안 나오는 거는 이거는 중도층 견인은 중도층 견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쪽 스타다. 우리 쪽 스타 완벽하게 우리 쪽 1대 40, 36대 3 완벽하게 우리 쪽 스타라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것도 긍정평가자 부정평가자도 네. 대통령 이제 국정 직무 수행 요거 긍정평가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2대 1이에요.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사람들은 42%로 한동훈이 괜찮다고 하는데 네. 이재명은 1%밖에 안 나와 거기서. 네. 근데 부정평가에서는 32대 3이다. 여기서 3보다 더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15는 나와야지 중도층의 견인, 한동훈의 매력으로 개인기로 인해서 중도층을 견인할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윤석열 아바타로 인식이 된다.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 지금 앞으로는 변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지표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윤석열 아바타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정권 심판론 이거 어떻게 넘냐라는 거예요. 이거 정권 심판론. 네. 거기에다가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김건희 특검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자, 네. 제가 김건희 특검 짧게 시나리오만 말씀드릴게요. 네. 12월 28일 날 넘어가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거를 제2요구권을 이제 행사를 해서 넘길 거예요. 뭐, 물론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매우 낮다고 보고 네. 다시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데드라인이 1월 13일 정도 되겠죠. 1월 12일, 1월 12일 전에까지 넘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이걸 언제 처리하죠? 1월 달에는 국회가 안 열려요. 네. 원래 안 열리잖아요. 네, 일부러 네. 소집하지 않는 네. 이상. 네. 그러면은 법상으로 언제까지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15일 안에 판단을 해서 거부를 할지 말지를 할지를 해야 정해야 된다라고 15일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네. 정당은 국회는 언제까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안 적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민주당이 이걸 언제 쓸까? 그러고 가겠죠. 2월에 쓸지 3월에 쓸지 4월에 쓸 수도 있어 심지어. 자 이러면 이제 시나리오별로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총선에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대거 이탈을 해. 그래가지고 만약 김건희 특검을 3분의 2가 해서 통과시켜버려요. 네. 그러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면은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부결이 돼. 3분의 2가 안 돼서. 네. 그러면은 정권 심판론은 더 높아져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전 외통수예요 지금. 네. 한동훈이 정의로운 검사 한동훈의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선대위원장이 되면은 요 질문에 대해서 비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비대위원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총선 아젠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총선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대선용으로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민청. 네. 뭐 이민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총선용으로는 쓸 수가 없는 카드예요. 네. 이민청에 누가 총선에 관심이 있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낭비되는 카드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모를까요? 한동훈 장관이? 본인도 알겠죠. 알 거예요. 네. 본인도 아니까 그 고민이 오늘 아까 전에 그 반응으로 나온 겁니다. 예. 근데 뭐 일각에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 경험 전혀 없고 이민청 카드 이런 얘기에 자꾸 집착하는 것도 총선이라는 선거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패널들도 하던데 정치에
경험이 전혀 없는데 이거를 맡으면 뭐 지금 이제 강점이라든지 기회도 있지만 그거를 헤쳐나갈 역량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를 넘기가 힘들어요. 뭐 다른 역량을 떠나서 정권 심판론이라는 요거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는 박근혜가 이명박이랑 5년 동안 싸워왔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전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박근혜가 바뀌고 그러면 이거는 이명박에 대한 정권 교체다, 네. 정권 심판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한동훈 장관은 그냥 윤석열의 아바타다 보니까 아무리 뭐를 하더라도 이 프레임 자체를 본인이 깨부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딱 등장해갖고 난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니야. 난 김건희 특검을 정석대로 처리하겠어. 그리고 나는 그거는 명품백 받은 거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깨 부실 수도 있잖아요, 윤석 대통령을. 그러면 안철수 되는 거야.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 현재로서.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을 내려놓고 나를 밟고 총선에 승리해라. 이게 용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조율이 없이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치적 시그널이 한 번도 그런 거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설득됐다라는 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다수당 전략보다는 본인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심는 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김준일 쌤 보시기에 정치인이 되면 어쨌든 김건희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정치인 한동훈이 넘어서야 되는 어떤 처음 현실적인 벽, 김건희 질문. 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데 정치인이 되면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도 있고 명품백 문제도 있고 과거에 뭐 300번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아서 다른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어떤 뭐 입장 정리를 해서 올까요? 네. 그리고 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명품백 관련해서는 우리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한 입장이 또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한 입장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명품백하고 관련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얘기를 못하면은 글쎄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는 생물이고 우리가 이제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고 대한민국 정치 지난 일주일 보십시오. 이게 다른 나라에서 1년간 벌어질 일이 지금 일주일 만에 벌어졌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 한동훈 장관의 지금까지의 스탠스상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다 부정하는 거는 솔직히 본인의 이 업적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고 그동안 했던 게 검수완박 예를 들면 이거를 반대를 하고 뭐 해왔던 거 일종의 윤석열 정부의 독주 이미지에 본인도 기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게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박근혜는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되면은 대응망덕 이미지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예.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의도에 유행시킨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봤다는 그 별의 순간. 정치인 한동훈은 지금 비대위원장을 다는 게 별의 순간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안다는 게 별의 순간입니다. 안다는 게 예. 기다려야 된다. 때를 둬. 한동훈 장관은 지금 등판하면 안 돼요. 네. 예, 한동훈 장관은 등판하면 안 되고요. 이게 한국의 정치의 비극인데 한국 정치는 정치 혐오가 강해가지고 새거 신상 정치 경험 없는 사람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사실은 지금 가면은 이거는 황교안의 길입니다. 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었는데 본인이 갑자기 당대표가 돼가지고 태극기 부대 이끌고 민주당 심판하겠다고 했다가 종로에 나가서 패배하고 당 몰락하고 본인도 완전히 지금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때도 황교안밖에 없었어요. 이 정당을 구원할 사람은 황교안밖에 없다고 모두가 다 줄을 서고 이랬던 상황인데 황교안이 지자마자 바로 폐기됐습니다. 저는 거의 비슷한 저는 황교안보다는 사정이 지더라도 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그때보다 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보수 진영에서.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다. 근데 그럼 비대위원장 하고선 총선을 지는 것과 선대위원장을 하고 총선을 지는 거는 좀 차이가 있나요? 저는 그냥 출마를 안 하는 게 사실은 답이라고 봐요. 아, 출마 자체를?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박문규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금 3개월 만에 지금 사실상 차출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총선용으로. 지금 들리는 바로는 거의 다
끌어쓰고 있다 지금. 지금 내일이 없어요 지금. 네. 오늘만 산다. 중요하다.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산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란 카드를 용산에서 내버려둘까? 당에서도 그러니까 완전 딜레마예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도 알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누구 어떤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이미 나가면 안 된다라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선택의 폭이 본인이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들었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만장일치로 해라. 만약 그렇게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은 왜냐면 시끄러우면은 오히려 더 안 되니까 네. 뭔가를 돌파해 리더십으로 본인이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종땡 시그니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업 마무리하는 알림장인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선택을 한다면 혁신 대신 용심을 선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국민의힘에게 과제를 내주신다면 어떤 과제? 좀 힘든데, 네. 보수는 죽었다. 그냥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왜 보수는 죽었다라고 하기 과제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지금은 용병 아니면은 보수는 스스로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계속 용병 데려와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보수 진영 내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몰라봅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스스로 자력갱생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땜질식으로 뭔가를 불러와가지고 쓰고 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보수 진영 내에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분을 찾는 게 훨씬 더 나는 보수 진영의 오랜 어떤 그 당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